네, 반갑습니다. 보육형 칼리 수련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수련회 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프 디펜스에 관한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뭐 대통령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경찰, 정보 보안, 수사, 안보 분야, 하여튼 그쪽 관련된 현직자분들,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분들, 이제 다양한 분야에 거의 다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다양한 자문을 받아서 개발 중인 이제 노약자 대상 이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분석,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예측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그 예측한 위험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 수칙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에 관한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무술적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호신술이나 셀프 디펜스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냥 이제 어떤 동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으세요, 이렇게 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거 중요해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이 원활하게 안 돼 있으면 그러한 기술이 반사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싱 선수로서 초일류 선수가 종합격투기 룰로 종합격투기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발차기나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대한 전혀 예측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라고요. 근데 또 그런 복싱 선수들 중에 그러한 규칙이 변했을 때 적응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어느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인 대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원칙이 중요하고 그 원칙에 따른 행동 수칙들이 중요한데, 나이프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어떠한 행동 수칙을 가지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했죠? 옛날 영상에 보면 파지법,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숙련자인지 비숙련자인지 나이프에 관해서 이걸 먼저 구별해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건지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원한 관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아는 지인인데 우발적으로 이제 무기를 들게 된 건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돼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됐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이프를 들고 나를 해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위협 데드라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네. 데드라인 설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기관별로 달라요. 뭐 경찰 쪽에서 생각하는 거, 그다음 군인 쪽에서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 기준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확 달라들었을 때 나에게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압 개념에서는 심리적 간압 개념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간압 개념이 다 달라요. 저처럼 이제 무기술 스파링이 아주 오랜 기간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적인 간압 간격하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간압 간격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도 반드시 필요해요. 됐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먼저 취해 주는데, 이 사람이 무기를 들고 나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는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손바닥을 보여서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제스처예요. 이거는 말로 하면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들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압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싹 움직였을 때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간압 간격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면, 요거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손바닥을 안쪽으로 모으고 몸을 움츠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상대방의 나이프가 아닌 나이프를 든 사람의 눈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요. 야생동물을 바로 앞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야생동물의 눈을 절대 회피하면 안 돼요. 눈을 회피하는 순간 이 야생동물은 나를 먹잇감으로 인식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계속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나이프를 든 사람이 나의 심리적 간압 안에서 데드라인 안으로 들어왔다면 손바닥을 안으로 모으고 몸을 움츠려서 상대방의 눈을 직시한 다음에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반격을 해서 너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네. 몸짓을 통해서. 그래서 손바닥을 안으로 몰고 몸을 움츠리기세요. 몸을 움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발의 모양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탈출할 수 있게끔 발의 형태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되고 나면 잠깐만요. 마이크가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맞죠? 공격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찌름이나 아니면 백이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 급소를 보호하는 형태로 몸을 움츠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나이프가 만약에 찔러서 들어올 때는 내가 몸을 최대한 경직시켜서 칼날이 더 깊숙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최악의 수단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상황 자체를 애초에 회피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지금 회피할 수도 없고 데드라인 안으로 들어와 버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데드라인 안까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대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가방을 앞으로 맨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아니면 나도 뭔가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길고 익숙하지 않은 나도 무기를 들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그 무기의 숙달이 미숙해서 내가 오히려 데미지가 더 크게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걸로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무기술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길고 딱딱한 걸 들면 좋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익숙도가 낮아. 그러면 절대 들면 안 돼요. 공격 무기는. 오히려 더 내 몸의 모션을 방해해요. 알겠죠? 그래서 방어 무기를 들면 좋은데 의자 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옷을 벗어서 팔에 감아야 된댔죠. 맞죠? 근데 그럴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 명의 공격자라면 내가 옷을 감을 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격자가 여러 명일 때는 서로 공격을 미루는 심리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팔에 감을 수 있는 여유가 오히려 생겨요. 근데 1대1 상황이라면 이 사람도 지금 긴장해 있고 나를 공격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감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이제 가만 놔두지는 않겠죠. 전문가라면. 맞죠? 근데 어쨌든 감을 형편도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지금 맨몸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을 각오는 해야 돼요. 맞죠? 그럼 데미지를 입을 각오를 하는데 그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움츠려서 경직시켜 주세요. 그래서 칼날이 실제로 베이거나 찔렸을 때 근육을 경직시켜서 칼날이 깊숙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요 급수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기 경동맥 이쪽 맞죠? 예, 그쪽을 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백 쪽까지 다 커버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몸을 둥글게 말아서 고양이처럼 말아서 움츠려서 이제 근육을 경직시켜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목과 그 다음에 손목 안쪽 보호해야 되겠죠. 경동맥 흐르는 쪽은 이렇게 손을 안뻑 바깥쪽으로 하지 마세요. 안쪽 맞죠? 전문가들은 짧게 먼저 배면서 출혈을 유도하면서 접근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움츠려야지 앞으로 빼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방어 무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의자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지금 맨몸인 상태에서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몸을 움츠리고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형태. 됐죠?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 나도 어느 정도 무기 숙련자라면 상대방의 공격 루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숙달이 되어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무기 숙련자라면.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스탠딩 포지션에서 지금 이 나이프를 들고 있는 스탠딩 포지션만 봐도 찌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베려고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해요. 나도 숙련자라면. 근데 일반인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죠. 맞죠? 예를 들면 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 미숙련자라면 들어서 벨 수도 있고 아니면 찌를 수도 있겠죠. 요건 다음에 합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찌르는 공격으로 들어온다면 사실은 찌른 공격은 상대방이 비전문가라면 찌르는 동작이 사실은 오히려 더 불편해요.
관절 구조사.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찌름도 이런 식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잽 하듯이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먹 잽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찌르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이프 전문가들은. 잠깐만요.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 나이프 디펜스 이런 무술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이런 상황을 가정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 찔러요. 이렇게 찌르는 건 관절 구조상 보세요. 손이 관절, 손목부터 관절이 제껴진 상태라서 찌르는 게 그렇게 안 빠르다고요. 우리가 잽으로 팍 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싹싹으로 잡고 있을 때는, 점검으로 잡고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찔러줘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빠르죠. 편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주먹, 복싱 주먹 잽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빨라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팍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자꾸 팡 치거나, 에? 팡 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자꾸 뭐 흘려가지고 꺾고 이게 돼요? 절대 안 돼요. 복싱에서 잽 치는 거에 대해서 팔을 잡고 3단 콤보로 막 이렇게 꺾고 하는 게 되더냐고요. 그런 기술 안 나오잖아요. 방어 기술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맞죠? 그 다음에 파카를 여검으로 잡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잽 치듯이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찌름은 실제로 예측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가 완전히 앞서가는 사람만 예측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찔러 들어왔을 때 맞고 치세요. 아니면 뭐 찔러 들어왔을 때 맞고 발로 차세요. 이런 거는 상대방보다 내가 수싸움에서 월등해야지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찌름 공격이 상대방이 나이프 전문가고 도검류 전문가고 정말 찌름에 있어서 나보다 오히려 수가 앞선 사람이면 찌름에 대한 디펜스는 거의 불가능한데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몸을 움츠려가지고 찔렸을 때 최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몸을 경직시키고 움츠리세요. 이건 할 수 있죠. 맞죠?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뛰어 들어가는 방법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프가 찌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벨 때 우리가 보세요. 이 칼 끝에 파괴력이 극대화되려면 활주로가 필요해요. 활주로가 길어야 지금 비행기가 어느 정도 뜰 수 있잖아요. 맞죠? 활주로가 짧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요. 마찬가지예요. 도검류도. 내가 여기서 바로 요 단계에서 상대방이 확 들어와 버리면 내가 찔러도 데미지를 크게 못 입혀요. 그래서 최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내가 몸을 움츠린 다음에 아예 나이프를 든 전문가가 간합 데드라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언가 공격 신호를 보낼 때 그냥 차라리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찌르거나 벨 수 있는 거리를 안 주는 게 중요해요. 거리를 제로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도나 아니면 주짓수와 같은 그라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숙련자라면 오히려 거기서 뒤엉켜서 나이프를 든 손을 컨트롤하면서 기술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검류에 대한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 없으면은 이거 들고 있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모르면 무식하다고. 아예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없거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뛰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면 뛰어들기 되게 겁나요. 무섭고. 맞죠?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는 몸을 움츠린 다음에 아예 이 사람이 공격 거리를 제로로 만들어줘서 찔리는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뒤엉켜서 이 나이프 든 손을 컨트롤하면서 이 사람과 뒤엉켜서 기술이 걸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맨손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프 든 사람보다 여기에 대한 숙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반격 가능하다고 느낀다면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공격이 들어올 때 중심 라인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피해서 상대방의 사각지대로 파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가격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이프는 실제 길이가 무게의 이점을 제대로 못 살려요. 그래서 나이프를 든 사람도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팔다리가 긴 사람이라면 맨손 가나반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난다고요. 이 거리의 이점이. 그래서 내가 무기술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손 근접 격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뛰어들어서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그때는 이 사람이 공격이 들어올 때 사이드로 살짝 빠지면서 상대방의 이쪽 측면으로 사이드로 빠지면서 타격으로 상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내가 맨손 근접격 투술에 대한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고 무기술 스파링에 대한 경험치과 이해도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무기가 찔리거나 들어올 때 그냥 바로 뒤로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것들이 보면 뒤로 피하면서 막으면서 치세요, 뒤로 피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직선상에 뒤로 피하면 수에서 계속 밀려요. 공격이 계속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밀려요. 선생님, 다른 무술에 보면 찔렸을 때, 찌름이 들어올 때 이렇게 블럭을 하면서 뭐 치거나, 이건 이제 칼리에서는 사피안이라고 했죠. 크라브마가에도 있는 기술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찌르면서 들어올 때 내가 손을 잡아서 컨트롤 하거나 쳐내는 거 하라던데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아까 그랬죠. 무기 숙련자가 뭐 이렇게 잽으로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싹 베어오거나 짧게 팍 들어올 때는 이 속도가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맞춰가지고 블록이 안 돼요. 블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태권도 생각합시다. 태권도 품새에 보면 이게 맞고 정권 찌르기 있죠. 이게 실제 복싱 시합이나 종합격투기에서 왜 안 나와요? 내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공격이 들어올 때. 막고 치는 동안 상대방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내가 어떤 공격이 들어가는데 막히는 순간 다른 기술이 들어가지, 그거를 막고 내가 이 공격 들어갈 동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실제 종합격투기나 복싱에서는 이런 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각해 보세요. 복싱에서 예를 들면 빰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블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1, 2 아니면 한 번에 1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칼리에 사피안식으로 예를 들면 찌르면 들어왔을 때 내가 뒤로 물러나면서 블럭과 동시에 공격했다 칩시다. 그럼 난 지금 양손을 다 쓴 상태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맞았긴 했지만 데미지가 적다면 난 지금 양손이 다 쓴 상태니까 이 사람이 공격 들어간 걸 빠르게 해소해서 다른 쪽으로 커팅이 들어가겠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나이프 디펜스 이렇게 호신술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천천히 찌르거나 찌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걸 전제로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든 상대방한테 내가 뒤로 물러나면서 무언가 디펜스를 하면서 공격 기회를 노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그 사람이 이 나이프 든 사람에게 연계 기술을 허용하는 형태가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기술에 있어서 스파링 공방 위치상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발을 써서 공간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서 그 무기 든 사람에게 공간적인 이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나이프 디펜스에 관한 어떤 뭐 유명 무술이나 어떤 그런 영상들에서는 상당수가 뒤로 빠지면서 무언가 치세요, 망하세요, 뭐 이런 걸 강조해요.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안 돼요. 차라리 앞으로 다가서거나 내가 숙련자라면 측면, 아까 공격자의 이쪽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내가 완전 생초보자라도 맨손이라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설프게 도망 다니면은 무기를 든 사람의 수싸움에 밀리기도 하고 연계 기술에 계속 압박을 받아서 내가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쫓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이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크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순간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이제 조금 더 경감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 되면 제가 그랬죠. 이 손 하나 버릴 각오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찌르면 유도하고 꽉 틀어서 무기를 아예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근접 격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다양한 그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도 많고, 그리고 지금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력 상황과 어떠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응 방식은 다 천차만별이고 뭐가 정답은 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반인 노약자 기준점으로 훈련이 어느 정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무기를 든 사람에게 1대1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할 때, 그리고 데드라인 안으로 이 사람이 이미 들어왔을 때 내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들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들이 됐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환경적 요소 하에서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지를 미리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술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뒤에 어떤 형태, 어떠한 뭐 크기,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출입문이 있더라. 저쪽에는 창문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유리병들이 있더라. 뭐 이러한 환경적인 정보를 계속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나에게 공격 의사를 가진 저 사람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전투력,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도검류를 든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생초보자인지, 들고 있는 자세나 파지법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느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나 경찰들이 반드시 무기술도 그렇고 맨손도 그렇고, 맨손 같은 경우에는 종합격투기식의 스파링 중심의 종합격투기 훈련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필드 상황에서 아무리 변수가 필드에서는 눈으로 찍고 이마로 버팅하고 이거 하고 그 다 좋은데, 일단은 사람을 관찰하고 저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미국의 특수부대도 종합격투기식의 훈련 체계로 다 바꾸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파링 중심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스포츠 스파링이니까 군경과는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스파링, 맨손이나 무기술 스파링 경험치가 주는 이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관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전투력, 저 사람에 대한 공격 성향, 저 사람이 어떠한 공격 루트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보는 눈,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고요. 스파링 경험치를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눈을.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불가피하게 나의 공격 거리 안으로, 심리적 간압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위협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떠한 행동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가 미리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인천 여경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경찰이 중앙경찰학교에서도 분명히 훈련을 받았고, 모의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았다 한들 그렇게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출동 나갔는데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칼든 개안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을 찌르는 그 상황에 대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몸으로 훈련해보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일단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훈련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돼요. 2인, 3인으로 출동해서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할 수 있는 훈련도 중요하고, 그건 다 중요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관 개개인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 수칙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 봐야 돼요. 그걸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스파링 중심의 훈련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중앙경찰 가도, 제가 지금 경찰들 가르치면요, 너 중앙경찰 학교 가서 3단봉 배우잖아. 뭐 배웠어? 이러면 그냥
샌드백 치고 그냥 이렇게 휘두르고 치는 것만 드립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찰들이 쌈동봉 두고 칠 줄 몰라서 그렇게 막 칼 든 사람한테 막 10명씩 에워싸고도 제압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유기적으로 10명, 5명일 때 훈련 양식으로 어떻게 누구는 치고 뭐 이게 훈련 안 돼 있는 거, 그거는 또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스파링 경험치가 아예 없으니까 이 사람이 칼 든 사람이 어떠한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어떠한 스타일로 공격이 들어올지 예측도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내가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왜? 무기를 들고 스파링 하는 경험치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타 유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이제 이제 칼리 유파 수련생 중에 수련을 꽤 한 친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왜 찾아오냐면, 자기들도 스파링은 하지만, 이 스파링에 대한 체계적인 공방이 주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분명히 드릴 연습할 때는 이 기술들이 될 것 같은데, 스파링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감을 품고 이제 뭐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이제 국내 칼리 지도자분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동검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해동검도를 모르지만 제가 전에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제 실제 스파링 합을 맞추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스파링 중심으로 이제 훈련 체계를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자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장비가 안 돼 있죠. 해동검도 관장님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게 하소연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파링 장비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지금 국내에. 공용 장비 이 사람 저 사람 돌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훈련이 안 되죠. 맞아요. 저도 그게 고민이 많아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무술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원칙들이 있고 내가 그러한 원칙들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이 나이프를 든 상대방이 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심리적 간압 안으로 들어왔어요. 데드라인 안으로. 그래서 저 간압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난 정말로 위협감을 느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여러분도 반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너도 공격하면 나도 너에게 공격을 할 거라는 신호를 줘서 그 무기를 든 사람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데드라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랬어요? 중요 장기를 보호해야 된댔죠. 그래서 나이프를 든 상대방이라면 동맥 쪽을 경동맥 쪽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등이 앞으로 가게. 맞죠? 아니면 측면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가게. 그 다음에 몸을 웅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목 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손목 쪽 경동맥이라도 일단 보호해줘야 되고, 복부 쪽의 중요 장기들은 내가 최대한 몸을 고양이처럼 둥근을 말아서 항상 딱 찔리는 순간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도록 힘을 줘서 그렇게 해야지만 칼날이 깊숙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자세를 일단 취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보세요. 눈을 보되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프에 눈이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눈을 보아서 눈으로 상대방의 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되 전체를 보는 건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일단 눈이라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이프를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생초보자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전에 상대방이 데드라인 들어오기 전에 무기 대등의 원칙상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뭐 옷을 감는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최악의 경우예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이 데드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실제로 공격이 들어온다 싶을 때 기미가 느껴질 때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생초보자라면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서 상대방이 들고 있는 손 쪽을 잡아채서 상대방이 이 나이프를 휘두를 수 있는 공격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격이 활주로가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듯이 어느 정도 공격 거리가 있어야지 나이프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앞쪽으로 그냥 정면으로 무작스럽게 뛰어 들어가서. 근데 나이프 전문가라면 그 상황까지 훈련이 돼 있어서 아마 회피하면서 뵐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프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을 뿐더러 내가 근접격 투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뛰어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있으니까 뛰어들지 말고 상대방을 잘 관찰하면서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미리 예측해서 공간으로, 무기술은 일단 공간, 발로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방을 이어가야 된댔죠. 그래서 내가 사선 쪽으로 상대방이 마이프를 들고 있는 이쪽 측면, 이쪽 안쪽 측면이 아니라 바깥쪽 측면으로 대각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 그때 나이프 든 손 쪽을 방어하거나 내가 디펜스를 하면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식으로 해도 돼요. 내가 숙련자라면. 그거 괜찮아요. 됐죠? 제일 안 좋은 건 뭐라고요? 기존에 나이프 디펜스 이런 거 나오듯이 뒤로 빠지면서 디펜스 하면서 뭔가 공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고, 나이프를 든 사람이 멍청하게 이렇게 가만 찌르고 있을지도 않을 뿐더러 이 손이 놀고 있지도 않고 이 발이 놀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 막히면 발로 차든지, 이거 막히면 다른 손으로 가격하든지, 이게 막히면 빨리 빼서 다시 또 공격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서 뭔가 디펜스에서 방어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계속 쫓기게 되고 나이프를 든 사람에게 연계 기술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이건 최악의 경우고 이 경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에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